네, 반갑습니다. 2025년 찾아가는 시인 찾아오는 독자의 만남 54번째 시아놀자. 이 시간에는 이위발 선생님을 모시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위발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요. 제가 이위발 선생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발 시인님은 1959년 경북 영양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문학예술학과를 졸업하셨고 199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으로 어느 모노드라마의 꿈, 바람이 머물지 않는 집, 지난밤에 내가 읽은 문장은 사랑이었다를 내셨습니다. 산문집으로 된장 담그는 시인과 264 평전을 출간하셨습니다. 현재 264 문학관 사무국장, 한국기카시협회 경북지부장, 웹진, 엄브렐라 주관으로 계십니다. 우리 이위발 선생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박수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오시는데 무슨 고생하시지는 않으셨는지. 아, 예. 네. 그 아나운서 이제 찍으니까 한 3시간 반 그래서 3시간 반? 예, 예. 네. 제가 김달진 문학관은 두 번째 지금 오는 길이어서 지난번에 한번 와와서 좀 알고 있는데 오늘 같은 얼마나 뵙고 싶었던 분들 또 찾아주셔가지고 고맙고요. 특히 또 이성욱 관장님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오면서 생각한 거는 사실 뭐 이런 자리 일단 저도 문학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를 먹는다,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 말씀까지 겸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또 선생님의 시세계를 저희가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소개해 주실 시를 읽어주시고 또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선생님? 예, 제일 먼저? 예, 대표시 뭐 보여달라고 해서 사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무섭지만 전부 다 대표신데 대단한 자부심이십니다. 네.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몇 편 이야기했어요. 먼저 이렇게 제일 먼저 버스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은 첫 번째 시집에 실린 작품인데 일단 남성 네, 5쪽입니다. 예, 예. 버스를 기다리며 설빛하니 해진 저녁거리 어느 가설 무대에 처진 몇 가닥의 선 위로 철 잃은 겨울비 내린다. 도시의 창들은 물살에 던져져 어릿거리고 헤드라이트 불빛 따라 빛발이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자 골목에 웅크린 오둠도 빛에 의해 구겨지고 만다. 찬바람이 모퉁이를 돌다가 미적대면 크고 작은 건물이 반쯤 얼어붙은 빨래처럼 서걱거리고 바람이 우산 밑으로 비를 몰아붙이면 차들이 머물다간 차지에 슬픔이 넋을 잃고 사람들은 몸을 말듯이 웅성거린다. 시간을 잃어버린 외곽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물기 젖어드는 시린 발끝으로 따뜻한 체온 그리워하지만 기릴 데 없는 스산한 사람들 위로 겨울비 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의 배경이나 시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촌놈이에요. 경북 영양원 석구면이라는 마을인데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집안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이제 같은 동네에 이렇게 그 전에 옛날에는 이제 그 고기 잡으러 가면 이제 주전자 뒤에 따라 그때는 뭐 어릴 때였으니까 형들 이제 굉장히 큰 형들이었죠. 그때는 뭐 누군지도 몰랐고요. 근데 우리 집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지적살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재령이가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뭐 이문열, 이재호, 그타트 우리 마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현자 확률이고요. 밑자가 이제 발자가 참 현자 확률인데 지금도 만나면 할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동네에서 그 당시에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치맛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제 또래들이 한 마을에 한 6-7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 집안은 뭐 대구로 유학 보내고 누구 집안은 또 안동 아니면 또 서울 뭐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떠밀려서 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 엄마 아버지 명의에 따라서 이제 서울 큰 집에 올라갔습니다. 5학년 때.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한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안동으로 내려온 게 지금 20년, 이제 21년째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라는 그 대도시에 이제 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시골 촌놈이 뿌리 내리고 산다는 게 도시에 나가서 굉장히 힘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집의 거의 주제는 거의 뭐 슬픔 아니면 그러니까 돌아감과 다시 또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 뿌리 내지 못하는 어떤 부패 같은 삶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스를 기다리며 작품도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젊은 뭐 나이 혈기 공사할 때 쓴 건데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거는 뭐 그리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만 버스라는 어떤 하나의 그 사물을 놓고 사실 그 도로에서 이제 기다릴 때 마음을 그 당시에 제 마음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제 젊은 날의 한 페이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겨울비 온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마 슬픈 쪽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와 정말 네. 정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날에 서울에서 저도 예. 서울에서만 살다가 거의 내려온 지는 한 20년도 안 됐거든요. 지방에 내려온 지는. 그래서 선생님도 사투리를 많이 안 쓰시고 표준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시가 있어서 저는 11쪽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 여러분들이 또 읽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그곳에 가면입니다. 그곳에 가면 물처럼 잡히지 않고 때론 부드러워 미끄러지는 바다가 있다. 가슴을 열면 팽팽한 가야금 현이 되어 돌처럼 무겁던 귀가 어느새 동백꽃으로 열리고 내가 만났던 파도를 닮은 사람들 노을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떠돌이 개 갈매기를 삼킬 듯이 솟아오르던 붉은 등대 청어처럼 누워있던 등푸른 방파제 적당한 바람과 넉넉한 햇살로 소설 속 첫 문장처럼 잘 버무려진 그곳에 가면 아직도 남아있는
여분의 미소. 선생님의 그 대표작이라고 보내주신 대표작들에 보면은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 씨는 그 감각적인 이미지 구사를 너무 잘하신다, 너무 훌륭하시다 그런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와 어떤 상징을 포착하는 것들이 독특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지만 뒤에 가면은 이제 근작시에 가면은 이런 감각적인 것보다는 어떤 사유, 일상 좀 더 일상 속으로 들어온 현대의 일상이죠. 여기 대표작들 보면 비교적 자연적이고 자연서정적이고 그런 시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구사가 되는데 근작시에 오면은 진술 위주로 현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일상의 모습들을 더 깊이 파고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은 시를 쓸 때 먼저 붙잡는 것이 굉장히 이미지를 잘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지인지 아니면 사유나 감정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예. 요시에 보면 어느새 동백꽃이 열리고 파도를 닮은 사람들 노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떠돌이게 이런 이미지 선명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그 모습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뿐만 아니라 앞에 요 대표작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예. 너무 애들도 많은데 시 잘 쓰는 거죠. 네네네 아주 잘 쓰셔서 지금 이 예, 고맙습니다. 예. 이미지를 배우고 싶은 생각에 지금 고심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곳에 가면 이 시는 이제 두 번째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인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첫 번째 시집 낼 때는 서울에서 이제 출간한 거고 두 번째 시집은 안동에 내려와서 얼마 있다가 이제 나온 시집입니다. 그래서 이 그곳에 가면 그 이미지 그러니까 묘사 부분은 사실 그 제가 직접 거기 안동에서 영덕이라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그 관광이 있는데 처음 안 들어와서 이제 그 관광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이미지들이 그 이제 묘사하는 부분에서 거의 투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집. 근데 이제 사실 이 시를 발표하고 난 뒤에 그 위에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인터넷이 워낙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퍼날리는 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으면 퍼날리지 않는데 그것도 자기가 봤을 때 시가 괜찮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공감이 간다든가 이런 시들은 퍼날립니다. 이렇게 블로그든 카페든 해서 퍼날립니다. 이것도 그곳에 가면 이 시도 많이 퍼날렸던 시 중에 한 시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입장에서 쓸 때는 그때 그 당시의 그 풍경, 그러니까 관광의 이미지가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세밀하게 묘사는 안 했지만 누구나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그곳이 어딘가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저 혼자만 아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거는 시라는 것도 어떻게 사실적인 부분에서 그 여기다 거기다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자들이 각자 알아서 느끼는 부분들만 자기가 이제 취향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여기다 저기다 알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목도 그곳이라는 제가 관광에 가면 이렇게 있으면 금방 거기 딱 한 부분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이라는 것이 바다 주변 특히 여기 뭐 파도도 나오고 이제 그 바닷가에 그 풍경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 좀 다 이런 사람 내 고향 예를 들면 해남이다 완도다 예를 들면 전라도 마찬가지지만 바다 부근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분들은 다 이렇게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를 이렇게 하면서 쓰면서도 그 독자들이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게 이제
어디냐 좀 사실적인 부분을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시를 보고 내가 느낀 그대로 취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예고는 처음 밝힌 겁니다. 강구항입니다. 영덕의 강구항에 가서 그 이미지를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쓴 시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물론 다 사실적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약간 뭐 추상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 시를 보면 그 당시에 제 느낌을 떠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여기다가 써놨어요. 독처럼 묵었던 기가 동백꽃으로 열리는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 써놓고 실제 존재하는 곳일까 아니면 심리적인 공간일까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물론 이제 저희한테만 살짝 비밀을 누설해서 그 장소를 말씀해 주셨지만 각자 독자 나름대로 읽어서 해석하는 그 심리적인 공간으로 그곳을 남겨두는 게 훨씬 더 시적인 효과도 좋고 울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면서 읽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다른 시 하나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그곳에 가면 한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네. 강구항에는 동백꽃이 없습니다, 사실. 아. 동백꽃을 넣은 이유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게 바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해 쪽에 바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동백꽃을 넣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 이거 좀 차이는 있는 쪽에 대해서 그대 잘 계시는지 그대 잘 계시는지 13쪽입니다. 그대 잘 계시는지 햇살이 뿌린 온기를 노을이 가슴으로 하며 선역으로 스며들 때 누이 젖꼭지 같은 작은 불꽃에 그대의 흔적이 숨어있는 솔직한 계절 앞에서 여전히 땀만 흘려 보내고 있네. 버릴 것 하나 없는 무별이 마당 위에 뿌려질 때 흙이 부풀어오르듯 그대의 소박한 저녁 밥상에도 축복받은 달빛 한 쪽 모서리마저 이울지 않게 옆에서 지켜봐주게. 네. 여기서 또 우리가 그대가 누굴까 또 막 이렇게 질문하면 시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네. 자, 선생님 이 시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그때가 저도 이제 그 산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나가 아닌 그때는 산칭인데 사실 그 의도적으로 그대라는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시가 이제 저도 우연찮게 이렇게 이번 치면은 제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위,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저 이름 잊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또 전국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한 명이라는 것, 세계에 한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이발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지어주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첫 시집 제가 그 앞에 시인의 말에서 제가 써놓은 게 이제 할아버지한테 고마움을 전하는 그렇게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이를 찾게 된 이유 잠깐 설명을 하면 제가 호적에는 이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진. 아까 현장이라고 발장을 갖다 그랬죠. 근데 이현진으로 되어 있는데 하도 학교 다닐 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듣기 싫었던 게 이제 족발은 괜찮아요. 족발은 괜찮은데 악센트를 강하게 해서 족발 이러면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내가 막 쫓아가서 그렇게 좀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닭발 뭐 굉장히 많습니다. 발작 붙이는 그래서
이름이 해가지고 이제 놀림을 받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제가 이 말을 안 썼어요. 이현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처음 이제 배웠던 분은 이제 오기원 선생님 돌아가신 오기원 선생님한테 처음에 이제 배웠는데 그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요. 이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배웠던 스승이 이승훈 시인인데 또 돌아가셨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이승훈 선생님한테 배울 때 제가 등단을 했어요. 그 저는 등단할 때 그 현대시학 주관이 이제 정진교 선생님 이제 계셨는데 이제 심사 보고 난 뒤에 이제 그 현대시학 사무실 찾아뵀죠. 찾아뵈서 정진교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현진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이현진이가 본명이냐고 저한테 물어서 아닙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본명이 뭔데? 그러니까 이발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시인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진은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이발로 이제 등단하면서 제 이름을 다시 찾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사실은 이게 좀 이야기하면 또 긴데 짧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유승한테도 고맙죠. 저를 다시 찾아줘서 고맙고 그래서 이제 고마운 사람이 많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고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는 저도 이제 우연찮게 이제 인터넷에 이걸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페에 올리든 블로그에 올리든 이걸 치면 이게 그 밑에 날짜하고 다 이렇게 올라가서 한참 이게 이제 회자가 됐던 시인데 그게 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래서 알겠지. 이게 왜 이게 많이 또 알려졌냐니까 그 노무현 노상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대 잘 계시는지를 노무현 대통령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대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아마 어떤 사람이 올렸겠죠. 근데 이제 자꾸 터널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싫어하는 것도 저는 전혀 뭐 그대라는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상관이 없는 쪽이지만 이런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뭐 두 번째 연도 그렇고 보면 그렇게 또 봐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제가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대를 썼을 때 대부분 남자 시인들은 그대가 여성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대는 3인칭이다 보니까 사실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닌 다른 사람들 다 해당 사항이 다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해석의 폭을 좀 넓히는 부분에서 이렇게 3인칭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만약에 연인을 생각하고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아마 복합적인 생각으로 이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 시의 거의 이제 대부분이 소재가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세 번째 시집 제목도 뭐 사람이 들어가지만 왜 사람이냐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지금 우리 이제 애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가족의 중요성은 사실 먼저 이야기를 제가 이제 교육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가족이 시작이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인연이라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저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공부살이라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남 1년대 둘째 놈들이 다 공부를 못했어요. 뭐 공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신경도 안 쓰겠지. 공부를 하고 못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초인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앉혀놓고 그래도 대학교는 안 가야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했더니 그때부터 뭐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도 이제 그 말을 했더니 그래도 전문대학교도 안 들어가야 되겠나 이렇게 요즘 사회 나오면 요즘 뭐 학벌 다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장 갖고는 좀 힘들지 않겠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전문대학교를 둘이 다 똑같이 그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내 가족 이야기를 왜 하죠? 사람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들어갔죠. 묻지만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사람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잠깐 하는 건 공부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나이가 조금 더 서른 이제 넘었는데 이제 큰 놈은 전문대 들어갔어요. 겨우 합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그때 거기 교감 선생님이 제가 잘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그 우리 아가 그 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제 인사차 간다고 이제 갔어요. 찾아뵀는데 이제 교감 선생님이 그 이름이 뭐냐고 해서 이호수인데 이랬더니 그 일로 와보래요. 그랬더니 자기 책상에 이제 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배치고사를 보고 이제 반을 편성하는 배치고사를 보고 성적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쭉 이렇게 제기더니 이호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더니 꼴찌에서 세 번째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제가 봤어요. 꼴찌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저도 창피하고 그 교감 선생님도 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 좀 잘 부탁한다 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듣고 좀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 교감 선생님도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성적이 뭐 중간 정도나 좀뭐 있으면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 뭐 꼴찌에서 세 번째니까 뭐 제가 뭐 잘 부탁 어떻게 이야기 나오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나오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얘가 이제 어쨌든 전문대는 그 지역에 있는 전문대예요. 그것도 뭐 서울 같은 데 전문대 들어갔으면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1학년 다니고 난 뒤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는 저한테 아버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안동에서 못하기 때문에 서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 보냈어요. 그래서 뭐 아니 원하면 그거 보내고 보냈더니 얼마 있다가 한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뭐 하냐 했으니까 보니까 그 편의점 이제 알바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하고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6시 5시. 그래서 그때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약수동인데 그 해장국집에서 아침에 나오는 거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해장국집 갔는데 정말 막 그 소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이제 끝으로 안 나고 막 속에서 그래서 얼굴만 보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한 2년 있다가 이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아버지 이제 첫 작품입니다 하고 이제 올린 게 뮤직비디오를 올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힙합 가수 기리보이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데 그 이제 영상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뭐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때도. 근데 지금은 아주 뭐 잘 나가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있다. 그래서 공부하면 상관이 없다. 사람은 그때도 이야기한 거고 인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그 집안 자랑은 아니고 질문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잘 설명한 것 같고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따 다시 또 하면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대는 어떤 보편적인 의미에서 3인칭 그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신작시, 제가 신작시 중에서 좀 읽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작시 14쪽에
이제 선생님의 시가 이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실종 14쪽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열림과 닫힘은 자동. 모두 핸드폰에 눈 받고 있을 때 신사역에서 탄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폴더폰을 열더니 파운데이션으로 이마, 눈, 코, 턱, 목을 두드리더니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터치하고 루즈를 꺼내 바르면서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양옆으로 늘리다가 정면, 옆면, 대각으로 핸드폰 각도를 잡더니 인증샷으로 마무리. 시선들은 관심 없다는 듯 그 시선을 알고 있다는 듯 진짜 얼굴과 가짜 얼굴이 공존하는 부재의 지하철. 자기 실종 단계인 가면, 광기, 죽음, 부활의 존재 확인이 핸드폰인 듯 9구간 지나는 동안 핸드폰과 혼연일체 빨려 들어가기 직전. 일심동체의 편안한 표정들. 그녀는 롤을 꺼내 앞머리에 말아 고정한다. 그때 알람 소리가 울린다. 경쾌하다. 비트가 장난이 아니다. 하우스인지 테크노인지 시선들은 귀도 꿈쩍하지 않는다. 핸드폰 폴더가 열리더니 음악이 멈추고 애교 섞인 목소리가 울린다. 자기 어디야? 살아있지? 소식 없어서 전화 때렸어. 네, 불교신문에 겨울호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자기 실종이라는 작품을 보면 우리가 앞서 읽은 작품들에서는 선생님이 처음에 서두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고향을 떠나온 것에 대한 어떤 고향의 그리움, 그리고 그 서정성이 조금, 그 서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게 다 서정입니다. 서정시라고 해서 우리가 자칫 전통 서정하고 이렇게 혼돈을 해서 전통 서정을 해서 서정을 좀 이렇게 낮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서정에서 자연적인 전통 자연 서정에서 이제 요 시로 기점을 해서 뒤끝 장렬해서 근작시로 오면은 시가 상당히 산문적으로 길어지고요. 일단은 현대의 일상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요 시 자체에서도 딱 느껴지죠. 지하철에 타면 꼭 옆에 이런 여성분이 앉아 있을 것만 같은, 그것을 또 목격한 경우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적 공간이 자연에서 일상의 삶 속으로 조금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적 변화가 조금 저는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쓴 근작시인데 선생님의 어떤 스타일의 변화랄까요? 아니면 다른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쓰신 건지 그게 좀 그 지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대표작과 지금 시의 결이 조금 많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 그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런 좀 이런 시는 사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뭐좀 젊을 때 지금 이제 사실 앞부분에 제가 이런 뒤에 좀 써야 되는 것 같고 이상하게 다시 이제 좀 세밀하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아까 인연 이야기 나왔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나이 들면서. 근데 이게 그 문인수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경은 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에는 절경이라는 거는 뭐 화려함이나 또 아름다움 이런 거는 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시가 되는 걸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랑의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서 시적인 표현은 아름답거나 화려하거나 좋은 거를 표현한다는 그 시가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선을 지금 이거 같은 자기실종 같은 경우에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막 출장이든 아니면 또 애들 만나고 가끔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지하철을 전 차를 안 가지고 갑니다. 서울을. 그래서 지하철 많이 타게 되는데 2024년도
작품이니까 사실 뭐 쓴 지 얼마 안 됐죠. 작년 겨울은 그 작년에 쓴 시입니다. 사실 지하철에서 충분히 여러분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그 광경인데 여기는 뭐 그렇게 뭐 설명을 안 붙여도 시만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책을 이렇게 지하철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막 이렇게 더 가서 아는 체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거의 다 핸드폰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책 읽는 분이 계세요. 그럼 너무 반갑죠. 솔직히 하면. 근데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다 똑같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유튜브 쪽에 많이 가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봅니다.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핸드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상하게 내릴 때는 다 또 자기 여기 참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 핸드폰을 보면서도 아마 내릴 것은 아마 그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뭐 여기 이 시에서는 더 이상 제가 뭐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의 어떤 결, 색깔,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 지점에 있는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에 있는 시하고 조금 많이 달라서 자, 우리 독자분께서 누가 읽어주시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시키라고요? 그럼 맨 앞에 이경 선생님 네, 맨 앞에 보입니다. 네, 시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몇 쪽인가요, 선생님? 18쪽. 18쪽입니다. 승강장. 순간이다. 오토바이 신명이 사슴으로는 이틀린 기다림에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빛. 그 빛을 눈꺼풀이 덮은 채 검은색 후드 점퍼에 회색 마스크, 카키색 운동화를 신은 그는 몸을 좌우로 흔들며 걷는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현관 사이에서 시계 추마는 100m도 안 되는 거리 반복해서 걷는다. 또 걷는다. 2시간 후 사라진다. 아침 햇살 속 다음날 목줄기엔 켜켜이 쌓인 나이테가 선명하고 요동치며 그 시간에 그가 다시 걷고 있다. 정차된 버스 언저리 간격을 두고 왔다 갔다 한다. 같은 복장에 같은 걸음걸이로 왔다 갔다 한다. 입 터지면 사연이 쏟아질 것 같은 악담의 사연. 새소리가 들리고 검은 눈동자인 그분이 왔다 가신다. 감 잡을 수 없는데 그는 왜 시간만 되면 그렇게 서성대는가. 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연대인의 초상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 시선 안으로 시인의 시선 안으로 들어온 걸 포착하셨는지 아니 궁금합니다. 이 시를 읽은 정말 사실적인 시예요. 그 승강장 이제 버스 정류장인데,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아침 출근길에 보면 그 버스 정류장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이 왔다 갔다 해도 꼭 거리도 또 거기 좀 머리 갔다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사이사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가 사라지고 아침에 또 출근하면 또 그 사람이 또 나타나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뭔가 좀 정신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확실하게 몰라요. 근데 어디 사는지를 또 모르겠어요. 집이 어딘지. 근데 하필이면 승강장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를 쓰게 되면 우리가 지금 승강장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보면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여기 정착해 있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또 떠나고 싶고, 뭐 예를 들면 반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성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시라는 것도 길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세요. 길 찾기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돌아가신 최정래 시인이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시 쓰기는 길 찾기랑 같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길이라는 부분. 길은 그 길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뭐 어떤 데는 비도 만날 수도 있고 또 길을 잘못하면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많이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지는 없어요. 사실 길이라는 건 사람이 가는 길은 다 길이 되니까. 그래서 이 승강장을 쓰면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승강 떠나지 못하는 거죠. 버스를 타지도 못하고 계속 그게 맴돌고 있고 뭐 때문에 그런가 사실 굉장히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묘사해놓은 겁니다. 사실. 요 시는 문학평론 하는 사람들이 네. 이 시를 두고 평론하기 딱 좋은 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완전히 오기원 시인이 환유의 시작법, 인접성의 원리, 그러니까 언뜻 지금 아까 사실을 이 바탕으로 깔고 있는데 심리적 음영이라고 하죠. 음영, 이런 것들이 암암하게 떠오르는, 그래서 아주 마치 뭐랄까 시 쓰기의 교과서 같은, 언제라도 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보이는 작품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막 오기원 쌤 시하고 똑같다는 건 아니고 어쨌건 시 작법에 거의 텍스트로 삼아도 될 정도의 어떤 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또 되고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돌고 다시 또 주저앉고 또 떠날 듯이 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아까 이경 선생님이 현대인의 초상입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의 모습도 그죠? 우리도 떠나야 할 것만 같은데 늘 거기에서 연연해서 붙들려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의 행위가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의 존재가 나오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 떠나지도 못하고 또 주저앉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시계추처럼 맴도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현대의 추상. 네. 정미경 쌤이나 네, 저나 네. 모든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바로 심리적인 음영. 심리적인 음영 또 네, 배웠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또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또 43분입니다, 선생님. 네. 진짜 선생님 작품은 얼마 많이 못했어요. 저거 많이 하고 싶어서 많이 열심히 읽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생님의 하나를 읽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무리 겸 또 인사 말씀까지 해주시고 끝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44분이어서. 네. 상주의 미소라는 네, 가슴이 찌는. 10페이지. 네네. 그거 직접 한번 들어보고 10페이지. 네, 선생님. 읽고 또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상주의 미소. 네, 상주의 미소. 아버지 등에 올라타고 문성에서 돌아오는 길.
밤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눈먼 가로등은 두 팔을 벌린 전봇대를 보지 못하고 빗자루 같은 가로수는 달이 사라진 하늘만 쓸고 있는데 가든지 서든지 쉼없이 깜빡이는 황색의 신호등은 내 눈을 닮았다. 상주의 얼굴만큼 문상객들로 넘쳐나는 어둠을 넘긴 영안실. 아버지와 동거한 지 1년, 안고 닦고 치우고 딱 하루 지켜주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며 그 냄새, 그 향기가 그렇게 달콤할 수 없었다. 하늘나리 꽃을 닮은 상주는 지금도 아버지 등 옆에 미소 짓고 있다. 네. 이 시는 사실 저도 영화실에 이제 문상 가서 이렇게 갔다 와서 쓴 시인데요. 이 시를 제가 항상 보면 생각하면 문인수 시인의 시라는 시가 자꾸 같이 떠올라요. 근데 사실 문인수 시인하고 시라는 작품을 발표할 때 정인규 선생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 문상 가서 들은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같이 옆에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문시는 시라는 작품을 쓴 거고 저는 그걸 시로서 저는 생각을 못했고 재밌는 이야기라는 것만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 상주의 미소는 사실 문경에 계시는 엄재국 시인이 있습니다. 엄재국 시인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문상 갔다가 와서 쓰는 시예요. 근데 여기 보면 1년 이제 동걸 엄재국 시인이 1년 동안 아버지를 수발을 다 하셨대요. 했는데 딱 하루 안 하는 게 그날 돌아가신 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왜냐면 하루도 안 빠지고 또 하다가 돌아가신 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야기 듣고 참 희한하다. 이렇게 결국에는 뭐냐면 임종을 못 본 거죠. 못 봤는데 근데 본인은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버지 수발하는 게 전혀 힘들거나 아니면 또 어렵게 생각한 적 없었고 굉장히 기분 좋게 수발을 1년 동안 했다 그러는데 그 하루 안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거는 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오면서 돌아오면서 내 눈을 닮았다 이야기한 것도 결국엔 어차피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거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마지막 길은 이제 죽음인데 그걸 아버지 등에 올라타고 문상 돌아오는 길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내 눈을 닮았다는 표현을 한 거는 바로 저도 그렇게 과연 자식들이 그렇게 저한테 수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시도 좀 많이 좋아했던 시 중에 한 명. 네. 그래서 지금 밝혀 주셨군요. 엄재국 시인이 아버님을 이렇게 돌봐드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이발 선생님이 아버님을 이렇게 돌봐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른 얘기를 갖다 자기 이야기처럼 쓰고 내 얘기를 남 얘기처럼 이렇게 쓰시는데 그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네, 어느덧 선생님하고 또 이야기가 시를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 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시적 화두를 관련지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나는 어디에 좀 시선을 두고 시를 지금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주제랄까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고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우리 관장님 또 신진아 사무장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문학관에 저도 지금 입사문학관 한 20년 가까이 됐나 비슷하게 만났어요. 신진아 사무장. 그래서 문학관 협회에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이사로 이제 처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안동에 이제 내려와서 그 안동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로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엔 그 안동 문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거기에 이제 안동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수도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안동 그러니까 수도라고 왜 수도라고 쓰냐면 그 고려시대 때 공민왕 때 이제 황건적난이 이제 터지고 난 뒤에 공민왕이 그 녹공주하고 그 안동까지 피신해 와서 그래서 이제 그 공민왕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공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녹다리 밟기도 안동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내려왔을 때 처음에 이제 접했던 거는 여기 와서 뿌리를 내리려면 안동 문화를 알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곧바로 그 국학진흥원에서 안동 문화 바라알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배운 게 태계입니다. 태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계의 제자들 뭐 예를 들면 학봉 김성일이나 그 서해 유성룡 같은 경우에 많습니다. 거기 제자들이 남인 쪽인데 그래서 태계는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뭐 이기이원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역사 시간에 이제 외웠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놀랬던 게 뭐냐면 결국 태계가 이제 도산성원에 입구에 들어가면 그 편의석이 있는데 그 추로지향이라는 그 글씨가 있어요. 추로지향. 그 이제 추나라는 이제 출신이 이제 공자고 노나라 출신이 맹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 맹자의 사상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공맹 사상의 마지막 그 태계가 이제 성리학 쪽에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태계가 이렇게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교과서는 저는 안 나오는 거지만 태계가 충고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어. 충고하지 마라. 그게 뭔 이야기냐면 충고하는 사람 기분 나쁘고 충고받는 사람은 더 기분 나쁜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가 놀랬던 게 그러면 태계가 그렇게 살았나?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게 이제 문헌으로 다 남아있어요. 태계가 살아온. 그러니까 한 번도 아래 사람이라도 나 한 적 없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존중을 한 거예요. 똑같이 이제 그 경사상이라고 해서 나가면 그렇게 하면 또 굉장히 또 뻗어나가기 때문에 한 가지 충고하지 마라는 정말 제가 놀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태계가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상 다 차려놨는데 그 태계가 첫 번째 부인은 이제 춘춘 박씨였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맞이한 분이 이제 안동건 씨 부인인데 그 부인이 약간 2%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저분들이 뒤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제사상에 음식에 손을 대고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뭐 뒤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제 제사도 안 오셨는데 그 제사상에 손 대는다고 이야기. 근데 태기는 놔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를 들면 먹고 싶었으면 그냥 먹도록 놔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생각한 사고가 완전히 달랐어요. 태계는. 그게 이제 한 예를 짧게 들면은 그 태계 제자
중에 이제 그 월천 종국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그 성계 금남 선생 제자가 둘이 하고 이제 태기하고 셋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옛날에는 낙동강 그때 배를 왔다 갔다 건너편 마을하고 다녔는데 가다가 그 한 쏘가 있습니다. 쏘 이름을 이제 태기가 이야기를 했더니 월천 종국선생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성계 금남수는 차분한데 그 두 사람은 또 천안 내부지간이. 근데 그 월천 종국 선생님이 태기 선생한테 스승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태계가 그 쏘 이름을 말하니까 선생님이 다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큰 그 질문이죠. 예를 들면 뭐 사람 근데 그 태계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서 월천 종선한테 이제 편지글을 쓰는데 한참 어린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편지글을 보면 급정침을 써놨어요. 급정침 쓰고 그 성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태계의 그 인간성이랄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네. 끝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시즌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나머지 이야기는 뒷부리에 가서 또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위발 선생님 모시고 또 세계 시에 대해서 또 선생님의 여러 생각들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한 놀자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